결정을 쉽게 못하는 사람. 최고의 선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중독된다. 발품을 팔지 않고 여기저기 클릭해보면 가격 비교에 타인의 취향까지 싹 다 보여준다. 어떨 때는 이 빅데이터라는 놈이 무섭게도 느껴진다. 한번 눌러봤을 뿐인데 친절하다 못해 스토커처럼 핸드폰을 열 때마다 내가 누른 제품과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의자 구입에 한 달 넘게 정보만 수집한 경우도 있다. 그냥 하나 사. 평생 쓸 것도 아니잖아. 동료가 핀잔을 줘도 진지하게 고민은 계속된다. 의자는 한 번 사면 몇 년은 쓰는 제품이다. 가격대는 다양한데 디자인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더욱 고민을 거듭한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책상 높낮이와 잘 매칭되는지 여러 요소를 비교하다 보니 결정을 못하고 자꾸 더 좋은 제품을 찾아보게 된다. 의자도 이러한데 노트북이나 가전제품은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을 할까? 제품을 결정한 다음에는 밤새 사이트를 뒤져서 10원이라도 싼 곳을 찾아낼 것이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교 간판이냐, 장래성 혹은 적성이냐를 따지고 또 따지는 수험생도 그보다 신중할 수는 없겠지 싶다. 그래도 괜찮다. 그건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손해가 아니라 실수할까봐 엄청 겁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평소 자신의 선택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늘 염려하는 사람이다. 자칫하다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까봐 싫고, 이왕이면 자신의 선택이 주변에 아무런 해를 안 끼치는 좋은 선택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학교나 직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갑갑한 사람이다. 더디고 고민 많이 하는 사람. 하지만 실수가 없다.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함을 위해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본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려보고 난 다음에야 실행한다.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성공하지 못할 요소부터 찾아내기 때문에 때로는 비관론자로 오해받기도 한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단 책상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책을 가지런히 놓고 음료수도 한 컵 챙기면서 엄마가 언제 공부할래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를 때까지 준비하는 아이. 이런 자녀나 조카가 있다면 타박하고 속상해할 일이 아니다. 타고난 성격의 모습이 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이 아이는 그것이 재능이 되어 웹 개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섣불리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문제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만약에 사소한 물건을 하나 사는 데에도 시간을 너무 지체하고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자질 하나를 갖춘 것으로 관점을 바꾸자. 그는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실제 업무 처리에서 계획성과 정확성을 갖춘 사람은 참모로서 훌륭한 기질을 갖춘 게 아닐까. 더딘 의사결정이 리더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리더의 결정을 돕는 실무 역할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 만악의 경우를 대비해 수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취합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리더에게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가. 모두 리더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기획자나 개발자, 연구원들은 잘 살펴보면 디테일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선택에 대한 신중함이 타인에게는 답답함으로 비칠 수 있으나 당사자로서는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덜렁대고 부주의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하면서 갑갑하다고 말하는 타인의 이중적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러려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선택을 너무 신중하게 하는 사람에게 포스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신중함에서 오는 묵직한 결정에 대해서는 포스 있다고 할 것이다. 포스는 자기 신뢰, 믿음이 바탕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끈기가 부족한 사람. 끈기가 없다는 건 흥미가 없다는 것이다. 만능 체육인으로 불리는 K는 운동 종목을 자주 바꾸기로 유명하다. 태권도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한두 달 다녀보니 흥미가 급격히 떨어져서 그만두었다. 그 다음엔 수영, 그 다음엔 댄스, 그 다음엔 복싱을 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도장 깨기 하듯 패들보드, 스키까지 거의 모든 운동을 다 섭렵했다. 운동신경은 좋은 편인데 어느 한 종목을 깊이 있게 하는 편은 아니었다. K가 새로운 운동에 입문할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충고 아닌 충고를 한다. 하나를 고집스럽게 하는 끈기를 좀 가져봐. 운동을 도장 깨기 하는 건 사실 끈기의 문제는 아니다. 자신과 딱 맞는 것을 찾아가는 일종의 탐색 과정으로 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런 탐색의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탐색의 과정이 끈기가 없다는 판단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 우리는 탐색 과정에 대한 기회비용,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날려버린 것의 효용성을 항상 생각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뭐가 돼도 됐지. 차라리 그 돈으로 기술을 배웠으면 지금 이것보다는 낫겠다 등의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 넌 끈기가 없어라는 말은 탐색의 과정을 무시하는 사회적 잣대일 수도 있다. 나도 끈기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다. 뭘 하나를 배우면 끝까지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금방 다른 걸로 갈아탄다. 운동에서도 끈기가 없었던 나는 춤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저런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상하게 다른 건 안 그랬는데 춤은 잘 추지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였다. 그게 탐색이다. 끈기는 단순한 하나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걸 일컫는 말이 아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일 뿐이다. 끈기가 없다는 말을 의지박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자.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자기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없을 때, 그때 의지박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끈기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맞는 걸 찾아가는 중인 거다. 끈기는 탐색하는 동안 잠시 내려뒀다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일에 돌입할 때 그때 필요하다. 의지를 갖고 시간과 열정, 인생을 바쳐 이루고 싶은 일에 끈기를 갖다 붙여야지 매사에 단순한 일까지 끈기 운운하면 세상에 끈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쩌면 끈기 없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른 사람일 수도 있다. 끈질기게 안 해봐도 그것이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 금세 아는 것 아닐까. 또한 끈기가 없다는 건 호기심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욕구만 채워지면 흥미가 떨어지고 다른 흥미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결국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끈기를 보이면 그게 운동이든 직업이든 안착하는 것이다. 그때만 끈기가 나오면 되지 뭘 다 끈기를 갖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끈기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그칠 때나 핀잔 줄 때 썼던 캐캐 묵은 단어로 접어두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감정 기복은 회복의 몸부림이다. 여성들은 특히 생리기간이 되면 정서 조절이 안 돼서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 이걸 고대 그리스에서는 히스테리라고 불렀다. 히스테라, 영어로는 자궁인데 히스테라에서 말을 따온 걸 보면 이 신경증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철학자 플라톤은 히스테리가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자궁이 슬퍼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과학적인 걸 철학적으로 풀이한 느낌이다. 사실 자궁의 문제가 아니고 난소에서 생성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두 호르몬은 자궁의 벽을 얼마나 두껍게 만들지, 배란은 언제 할지 결정하기도 하고 뇌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남성들이 계절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증감에 따라 가을 탄다는 말을 달고 살듯이 여성들은 감정 기복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정말이지 여성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컨디션이 완벽한 생체 시간은 한 달에 일주일밖에 없는 것 같다. 생리 전 일주일, 생리 기간, 생리 후 일주일을 빼면 한 달에 일주일만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다. 여성들이 매달 호르몬의 격동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실로 경의를 표할 만하다. 생리학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감정의 노예가 되는 여성의 억울함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평소에 자기와 몸의 대화를 얼마나 잘 나누느냐에 따라 이 기복마저도 조절이 가능하다. 몸이 호르몬 지배에 들어섰음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나가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감정의 기복은 회복을 위한 몸부림 같은 것이다. 어떤 파티에서도 와인도 한잔해서 텐션이 한창 올라가 있을 때였다. 신 대표, 조울증 있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다소 진지하게 말을 걸기에
살짝 장난기가 동했다. 당연하죠. 조증만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울 있어요. 있어. 난 매 순간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한 시간을 살고 싶은 욕구가 충만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즐겁다. 그렇게 뻗치는 나의 하이텐션을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 없는 텐션을 끌어내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매번 그럴 수는 없다.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텐션을 유지하기란 진심이 아니고서는 어림없다.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텐션이 아니다. 그분의 의도는 지금 저 텐션이 다운되면 우울증으로 가겠네 라는 뜻이었다. 동전의 양면처럼 조증과 우울증을 오가는 사람으로 나를 바라본 거다. 사람이 이렇게 하이텐션만 있으면 그게 정상이게요? 비정상이지. 이 세상 모든 자연 섭리에는 음양이 있는 것처럼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감정 기복은 당연한 거예요. 조증만 있는 거, 우울증만 있는 거 다 비정상이라고요. 모든 입자는 고유의 파동을 가진다.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을 파도가 일렁이는 높고 낮음의 규칙적인 흐름으로 그릴 수 있다. 그 에너지의 파도의 높고 낮음을 파고, 한 파도 주기를 진폭이라고 한다. 음성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그래프를 상상하면 되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이러한 고유의 높고 낮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인간이다. 순간에도 하루에도 1년에도 평생에 걸쳐 높낮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강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든 타인과의 관계든 이게 일자라고 상상해봐라. 우주에 그런 것은 없다. 당연히 있어야 할 진폭인 것이다. 감정의 기복을 자신의 진폭이라고 규정하고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조용히 접근해보자. 테러나 전쟁 같은 엄청 무시무시한 일들을 포함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다 감정의 지배 아래 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파고의 높낮이를 줄여서 평균 진폭이 크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딴다든지 하는 예상치 못한 기쁜 일들이 생기면 급작스런 흥분 상태에 돌입하기 쉽다. 이와 비슷한 흥분 상태가 되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지? 이 기분을 조금만 덜어내서 저축하자. 나쁜 일이 생겨서 저 바닥으로 파고들어가 웅덩이가 생기면 지금 떼놓은 기분으로 그 웅덩이를 메울 수 있게. 불룩솥은 꼭대기 행복을 싹둑 잘라서 조금 덜 누리고 넣어두자는 뜻이다. 나만 운영하는 감정은행. 행복의 윗부분을 잘라 불행의 아랫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조금이나마 덜 괴롭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할 일은 파동 주기를 줄이는 것이다. 높낮이의 괴리를 좁혀두었으니 그 다음은 감정이 오가는 그 주기를 짧게 줄이는 것이다. 올라가는 파동대는 길고 높게 하고 내려가는 파동대는 짧고 낮게 할 수만 있다면 최고라 할 수 있지만 나도 아직 그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주기를 짧게 겪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느끼고 겪어내고 보내버리는 작업을 한다. 또 올 주기일 테니 그렇게 파동의 진폭을 줄이고 주기를 짧게 하면 마치 직선처럼 보이게 된다. 늘 일관성 있고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안정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요동치지 않는 흉내낼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파동을 빠르게 탄성 있게 조절하는 힘을 가졌다. 수없이 감정 기복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가지게 된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 파동의 연속선을 기준선에서 위쪽에 둘 것인지 아래쪽에 둘 것인지도 선택의 몫이다. 이왕 기복이 있는 세상일에 플러스 쪽에서 긍정의 힘으로 겪어나갈 수만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 좋을 때는 맞아, 나중에 안 좋을 때도 있지, 그럴 때 써먹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좋은 감정을 넘쳐 흐르지 않게 감춘다. 너무 나쁠 때는 맞아, 그때 나 참 좋았지, 그 사람이 고마웠지, 이런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좀 누그러뜨리면 된다. 내 감정 파동 모습을 상상해보자. 어떤 모양일까? 일상의 신호체계 만들기. 한 번은 부캐로 살아봄직하다. 열심히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 하나로 나를 위안하기는 힘들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너무 치열하고 열심인 나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나서 본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에게 말한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배터리 충전 상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맨날 열심히를 외칠 수 있겠는가? 자아고갈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자아고갈은 한마디로 의지의 한계가 온 상황을 일컫는다.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과중한 업무, 높게 설정된 목표, 무리한 재테크 등등 우리는 의지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을 수도 없이 설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계에 부딪히면 자아고갈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상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 해결사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캐가 아닐까? 원래 부캐는 게임 용어이다. 게임에서 본 캐릭터를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거나 다른 계정이 필요할 때 부캐릭터를 만든다. 한때 열풍이 불어서 너도 나도 부캐를 만들었다. 자신이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에 한계를 느낄 때 이 일이 제발 내가 한 일이 아니길 바랄 때 부캐를 불러내는 일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내 경우에는 그것이 오토바이 언니였다. 나는 헬멧을 쓰면 그 순간 부캐가 불려나온다. 자전거도 잘 못하면서 오토바이에 처음 도전했을 때 이 정도라도 타게 될 것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14년간의 뒷좌석 텐덤 경험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직접 오토바이를 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긴 시간 뒷좌석에 오르내리면서 운전석 발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몰랐다. 놀라웠다. 14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인생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봐야 엑셀이 어디 있는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아닐까. 나는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면서 정말이지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다. 오토바이를 탈 때는 헬멧 아래로 보이는 긴 웨이브 머리는 내 심벌이다. 커트를 하고 싶다가도 이 욕심에 하지 않는다. 헬멧을 벗을 때 여성 라이더예요 하고 티를 내면 시선이 모이는 그 소소한 쾌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 아직도 완벽하게 잘 타진 못해서 주차할 때 실수할까봐 구석에 가서 조용할지라도 긴 머리는 휘날리고 싶다. 인생을 부캐가 되어 바라보니 라이더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보였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오토바이는 툭 하면 서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 해보니 오토바이 제동거리는 짧지 않았다. 어떤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내 짐작으로 짧은 제동거리로 나를 돌려세우려 한 것은 아닐까. 멈출 때를 알고 충분히 감지한 다음 시간을 갖고 멈춘 뒤 충분히 심호흡을 한 다음 출발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오토바이 위에 나처럼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봐오고 있었던가. 오토바이 언니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라이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이다. 나의 테나는 내가 보는 대로 간다. 내 오토바이 애칭이 테나이다. 테나는 눈이 내 눈이다. 모든 운동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똑같다. 나의 시선이 테나의 움직임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오르막길 코너를 돌 때 빨리 시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절벽을 향해 가는 경험을 한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 재빠르게 고개를 돌리고 살아나온다. 내 안전과 목숨이 달린 일이라 왕초보일 때는 라이딩이 극기 훈련이었다. 지금도 그리 다르지 않지만 내 시선이 내 삶의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서 열심히 운전하면 사고가 난다. 내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시선을 계속 던지면서 진행해야 한다. 시야를 넓게 멀리 두지 않으면 맨몸으로 선 도로에서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다. 바로 앞차는 물론 저 멀리 보이는 세 번째 신호등까지 볼 수 있을 만큼 다 봐야 한다. 도로의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멀리 봐야 한다. 시야를 넓힌 만큼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할 수 있도록 습관으로 만들어 놓아야 안전한 라이딩을 하게 된다. 내 인생도 지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멀리 보자. 명확하게 상황을 예측하고 내 일을 해나가자. 어쩌면 나는 42의 오토바이를 타고서부터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텐덤을 하던 인생에서 스스로 라이딩을 하는 인생으로. 부캐는 페르소나의 동일한 형상이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그 어떤 것을 상상해도 그 이상인 나. 부캐라는 성정 덕분에 원래의 나라고 정해놓은 모습이 아닌 다른 성격과 목소리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페르소나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 싶은 장치이고 그 장치 속에서 나의 일부가 새롭게 탄생한다. 그것 또한 나 자신이다. 페르소나는 거짓의 가면이 아니다. 내 삶의 일부이고 내가 가꾸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이다. SNS 계정을 여러 개 오픈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각 계정은 일상의 나, 판매하는 나, 제품 소개하는 나, 맛집 찾는 나 등등 다양하게 설정된다. 여러 계정을 가져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책임 아래 있음을 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끌어내보자. 나의 다른 나, 부캐를 설정하는 것은 분명 자기 포스를 발견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이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이 어려웠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다고 얘기한다. 마음의 근육이 녹아서 심리는 위축되어 있지만 몸의 근육이 남아있으니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이다. 몸이 재산이라는 말은 기업가나 일용직 노동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재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철강의 원리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위로 올라온 사람들은 자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등산은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언제나 얻을 게 있는 운동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육체의 고통이 어둡고 우울한 마음을 쫓아내버리고 오직 내 숨소리만 존재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서 묵묵히 오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푸른 하늘, 맑은 새소리, 꽃향기, 아스팔트가 아닌 산길의 경사, 어쩌다 맛보는 야생의 열매 등등. 내가 가진 본연의 오감을 다 불러내는 곳이 산이다. 단순한 근육의 힘으로 산을 오르지만 오감을 열어주는 자연과의 만남 덕분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등산을 하면 숨만 쉬어도 마음이 낫는다. 사업 실패를 겪은 기업가들이 6개월만 운동하면 재기할 힘을 스스로 얻게 된다고 한다. 영혼이 담긴 내 몸 상태가 온전하면 무슨 힘으로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단정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 흐트러진 마음을 먹기가 더욱 힘들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도 있다.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얼굴 근육 그 자체로 해석한다. 마음의 꼴은 육신의 꼴을 벗어나지 않는다. 계속 웃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주름과 미소,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표정이 내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은 일치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등산을 비롯한 취미생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의존성이 적다.
나는 사실 40살이 될 때까지 남편 쪽으로 45도 기대어 있는 사람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와 경력 단절 여성, 이 두 줄 말고는 나를 설명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눈 꺼진 아궁이처럼 광채 없이 죽어 있었고 몸은 껍데기만 유지한 채 날로 말라갔다. 남편이 매달 주는 생활비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돈이 내 돈 같지 않아서 써도 헛헛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내가 취미라는 걸 가지면서 인생의 문을 열었다. 어릴 적 무용을 오래 한 기억으로 살사의 호기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했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나갔다. 자기 취미가 있다는 건 가족이나 남편, 아이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보니 취향도 알게 되고 누가 곁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골프도 좋다. 처음에는 예쁜 옷이 입고 싶어서 골프를 시작했다. 사업을 하려면 골프를 쳐야 된다는 말은 허세 부리는 소린 줄만 알았다. 시작하고 보니 골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운동이었다. 골프 인연으로 한창 어려울 때 사업에 도움을 받고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업가들도 여럿 보았다. 뭔가 답답한 지경에 이르면 골프 인연들이 서로 해법을 알아봐 주는 거였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운동은 내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실 나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가끔 미혼인 후배나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나중에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렴. 나는 그러지 못해 좌충우돌하며 힘들어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도 함께 힘들어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되어야만 한다. 옆에 누가 없어도 되는, 서로 의존하지 않는 각자 행복한 사람이 되면 결혼을 해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타인도 생기를 잃게 만든다. 나이 들수록 취미는 가장 필요한 시간여행 도구가 된다. 무언가를 하는 동안의 그 행복한 감정, 무아지경에 빠지는 몰입의 순간이 그 어떤 명상이나 마음 훈련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라고 취미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 혼자 있어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그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운동은 삶의 필수 요소이다. 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를 보면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종일 연습과 훈련에 매진하면서도 언어는 언어대로 교육을 받아 외국 매체들과 거침없이 인터뷰를 해낸다. 단체 종목일 경우 팀원과 협응력이나 경기를 풀어가는 판단력, 코치진들과 관계성 등 종합되므로 올해 해외에서 활약한다는 건 그만큼 뛰어나고 명석하다는 뜻이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뇌 개발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레고나 체스, 바둑 같은 학원도 국영수 못지않게 많이 보낸다. 총명탕이나 홍삼 같은 건강보조식품도 먹여보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그런데 더 중요한 두뇌 개발 비법은 사실 다른 데 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다. 몸이 깨어나지 않으면 뇌도 깨어나지 않는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영유아들의 신체 발달 지표이다. 사람의 모든 감각은 감각기관에 의해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계산된다. 감각이 자극되면 뇌에 감각 정보로 전달된다. 그러면 뇌는 다시 조합해서 어떤 동작을 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한다. 뇌의 전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인 만 0에서 3세에는 주로 정서와 감정 발달이 많이 이뤄진다. 만 3세에서 6세에는 인간성, 도덕성, 종교성과 관련 있는 전두엽의 발달이 많이 이뤄지므로 인성 발달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단체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직접 자신의 감각을 통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체 활동이 둔해지면 치매 검사를 해보라고 한다. 뇌가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신체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노인들에게는 중요한 신호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내게는 말 못한 일들이 줄지어 출동했다. 연초부터는 일상을 뒤엎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나이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춘기를 겪지 않은 것은 자랑이 아니라 겪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뱀일을 해야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40살 문턱을 넘으며 지랄 총량의 법칙을 맛보고 있었다. 그래도 건강하게 당시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운동 덕분이다. 막바지 터널 출구가 보이는 지금도 운동을 잡고 있다.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왜 산으로 갈까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나도 산에서 회복을 해냈다. 눈만 뜨면 등산화를 신고 관악산에 올랐다. 주로 과천 쪽에서 오르는 돌산 코스를 택했다. 바위돌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되고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된다. 다양한 생김새의 바위돌에 내 몸을 붙이고 힘의 균형을 이뤄야 산을 탈 수 있었다.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다. 진땀을 흘리고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고 하늘빛을 보는 순간이 더없이 좋았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강으로 뛰어갔다. 비록 내 처지가 곤혹스럽다 할지라도 한강에 가면 전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기분을 갖게 해줬다. 한강이 좋았다. 패들보드를 하나 꺼내 들고 마냥 노를 저었다. 청담대교까지 내려가서는 둥둥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지나가는 지하철을 향해 손을 흔들면 우연히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나를 구경했다. 노를 저으면서 노 움직임에 변하는 물살의 방향, 비온 뒤 더욱 거세지는 물살, 삽질하듯 물을 밀어내는 동작, 내 옆구리 근육의 움직임 등등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다. 4시간 동안 한강에 떠 있었던 적도 있다. 청아했던 강물이 시커먼 바다처럼 깊게 느껴졌던 그날, 내 마음이 한강처럼 깊고
험악했던 그날, 그 물로 빠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무서워서 후다닥 노를 저어서 빠져나오기도 했다. 살다 보면 쉽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내용만 다를 뿐 모두 100이라는 완전한 고통이다. 그때 나를 살린 것은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갈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운동화 끈 매고 집 문을 열고 나와버린다. 그냥 뛰자. 뛰다 보면 달라져 있다. 작게라도 달라져 있다. 그거 하나 잡고서 또 하루 지낼 힘을 버텨보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도 운동이 답이다.